미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삼성이 옳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2월 텍사스 대정전 사태 2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더 끔찍한 재앙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단 하나의 브랜드만 정상 작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미국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 그리고 한국 기술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저는 브래들리 워커입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했죠. 지금은 미국 최대 기술 매체 테크 아메리카의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확신했어요.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요. 작년 7월 15일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전역 정전. 원인 불명.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텍사스의 독립 전력망은 종종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스룸이 난리가 났어요. 모니터마다 붉은색 속보가 떴죠. 댈러스, 오스틴, 샌안토니오, 텍사스 주요 도시들이 연쇄적으로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CNN 생중계를 보니 끔찍했어요. 휴스턴 메모리얼 허먼 병원 앞에서 리포터가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생명유지 장치가 모두 멈췄고 비상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원인이었어요. 처음엔 사이버 공격이나 자연재해를 의심했지만 진짜 원인은 예상외였습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연쇄 폭발이었죠. 동료 기자 마이클 그레이엄이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브래들리, 큰일이야. 폭발한 배터리가 모두 중국산이래. 관세 인하로 대량 수입된 제품들이야.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80%에서 15%로 대폭 인하했죠. 미국 기업들은 앞다퉈 값싼 중국 배터리를 수입했습니다. 비용 절감이 40%나 된다고 환호했던 기업들의 보도 자료가 아직도 생생해요. 테슬라도, GM도, 심지어 애플까지 중국 CATL과 BYD 배터리로 전환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이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텍사스의 살인적인 더위인 화씨 115도를 견디지 못한 배터리들이 하나둘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뉴멕시코로 정전이 확산됐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죠. 한 지역의 전력망이 무너지면 주변 지역의 과부하가 걸리고 거기서도 배터리가 폭발하는 악순환이었어요. 제가 급히 전화한 MIT 시절 은사님, 전력공학의 권위자 마틴 슈나이더 교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같은 배터리가 전국에 깔려 있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야.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오후 4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에어컨 없이 갇힌 시민들의 상황이 걱정됐죠. 피닉스 시장에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시민 여러분, 즉시 냉방시설이 있는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현재 기온이 화씨 118도입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피소도 정전이었어요. 비상 발전기조차 배터리 문제로 작동하지 않았죠. 노약자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캘리포니아까지 위기가 번졌어요. 샌디에이고부터 시작된 정전이 북상하고 있었죠. 저희 샌프란시스코 사무실도 위험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 스미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직원은 즉시 대피 준비를 하세요. 샌프란시스코도 곧 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상한 보고를 했어요. 인턴 기자 제시카 황이었죠. 이상해요. 스탠포드 대학은 멀쩡하게 전기가 들어와요. 거기 있는 친구가 방금 연락했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시카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전력 지도에서 스탠포드 캠퍼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확인해봤는데요. 스탠포드는 작년에 한국 삼성 배터리로 전부 교체했대요. 비싸다고 반대가 많았는데 총장이 고집했다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미국 기술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저는 한국 기술이 특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워싱턴 DC로 긴급 호출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가에너지위기대책회의에 전문가로 초청받은 거죠. 제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여러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중국 배터리 신화의 몰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기사는 완성됐고 즉시 온라인에 올렸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값싼 중국 기술에 현혹된 미국 기업들의 근시안적 판단이 불러온 인재다. 특히 아시아 기술을 맹신하는 풍조는 위험하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들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원천 기술을 복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공유도 수만 건이 됐죠. 댓글들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나타났다. 아시아 기술은 싸구려일 뿐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옆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주요 기업 CEO들이 모였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중국과 한국 기업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레놈이 먼저 발언했어요.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주에서 부분 또는 전면 정전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347명, 재산 피해는 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중국 CATL 미국 법인장 양 웨이가 일어났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모든 국제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극한 기후를 제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어요. 극한 기후? 그건 변명입니다. 텍사스의 여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력 부족이죠. 옆에 앉은 삼성 SDI 미국 법인 전무 데이비드 박이 끼어들었어요. 교포 2세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워커 박사님, 저희 제품은 이번 사태에서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그럼 왜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되죠?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아닙니까? 기술이 뛰어나면 가격도 경쟁력 있어야죠. 데이비드 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5년간의 극한 환경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15년? 그동안 중국은 시장을 장악했네요. 느림보 전략의 한계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제 옆에 앉은 GM의 CEO 메리 파라가 속삭였습니다. 브래들리,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계속했죠. 문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기술을 과대평가했어요. 그들의 마케팅에 속은 거죠. 진짜 혁신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콜린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커 박사 말이 맞습니다. 이참에 공급망을 재편해야 합니다. 미국 기술 중심으로요. 하지만 뜻밖의 반박이 나왔어요. MIT의 마틴 슈나이더 교수님이었죠. 잠깐, 워커. 너의 분석은 피상적이야. 내가 확인한 바로는 정전 지역에서 삼성 배터리만 정상 작동했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팩트야.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교수님, 그건 단순한 확률의 문제일 겁니다. 샘플이 너무 적어서. 샘플이 적다고? 전국에 설치된 삼성 배터리 4,327개 중 4,241개가 정상 작동했어. 고장난 86개도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었고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국 기술이 특별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죠. 데이비드 박이 다시 일어났어요. 운이라고요? 저희가 매년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든 결과를 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투자액이 기술력을 보장하지는 않죠. 효율성이 중요한 겁니다. 경론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의 우월성, 아시아 기술의 한계,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역시 브래들리 워커다. 핵심을 짚었어. 아시아 기술 의존도를 줄여야 해. 당신 같은 애국자가 필요해. 저는 의기양양했어요. 제 분석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죠. 호텔로 돌아가서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배터리. 과대 포장된 신화였어요. 삼성이 자랑하는 안전성? 그저 과도한 보수성의 결과일 뿐이다. 혁신 없는 안전은 정체를 의미한다. 미국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마틴 교수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브래들리, 너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나자. 보여줄 게 있어. 다음날 아침 조지타운 대학 카페에서 마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계셨어요. 브래들리, 어제 너의 발표를 들으면서 걱정됐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더군. 교수님,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교수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객관적?
그럼 이 데이터를 봐. 첫 번째 문서는 텍사스 오스틴의 한 데이터 센터 보고서였어요. 구글이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이었죠. 이 데이터 센터는 정전 지역 한복판에 있었어. 주변이 모두 암흑인데 여기만 불이 켜져 있었지. 왜 그럴까? 저는 문서를 살펴봤어요. 배터리 시스템 항목에 삼성 SDI 메가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 그럼 이것도 봐.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 댈러스의 AT&T 본사, 피닉스의 인텔 공장 모두 정전을 피한 시설들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다 우연일까?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교수님, 그래도 이건 극히 일부의 사례. 그때 교수님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죠. 실시간으로 보여줄게. 지금 플로리다에 카테고리 4 허리케인이 접근 중이야. 마이애미 지역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지.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 지역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초록색 점들이 있었죠. 이 초록색 점들이 뭔지 알아? 정상 작동 시설들이군요. 맞아. 그리고 여기 목록을 보면 교수님이 클릭하자 시설 정보가 떴어요. 마이애미 대학병원, 잭슨 메모리얼 병원, 시청 모두 삼성 배터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패턴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이게 기술력의 차이라는 증거는? 그럼 직접 확인해보자. 내 제자가 플로리다 전력청에서 일해. 연결해줄게. 30분 후 화상통화로 플로리다 전력청 엔지니어 토니 라미레즈를 만났어요. 마틴 교수님 제자분이시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토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최악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들이 습도와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보호 회로가 계속 작동해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있죠. 삼성 배터리는요? 놀랍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 해안가에 있는 시설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염분과 습도에도 끄떡없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죠. 그럼 왜 처음부터 삼성 배터리를 쓰지 않았나요? 토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격이죠. 중국산보다 40% 비쌌으니까요. 주정부는 예산 절감을 최우선으로 했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의견은 무시됐죠. 통화를 끝내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브래들리, 기술은 가격표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진짜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오후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담당 부사장 라이언 첸이었어요. 워커 박사님,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라이언을 만났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저희도 2년 전에 삼성 배터리를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특히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고습도에서 사막 환경까지 삼성 배터리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죠. 그런데 왜 채택하지 않았나요? 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스트리트요. 분기 실적 압박이 심했어요. 당장의 비용 절감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자존심도 있었어요. 미국 회사가 한국 부품에 의존한다? 일론도 달가워하지 않았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외면했다는 거였으니까요. 라이언이 문서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당시 테스트 리포트예요. 공식적으론 폐기됐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삼성 배터리의 기술적 우위가 명백했거든요. 단순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앞서 있었어요. 적응형 열관리 시스템, 다층 안전 설계, 예측적 고장 방지, 알고리즘 제가 몰랐던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워커 박사님,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예요. 언론인으로서 용기를 내주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맨해튼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7월 24일 오후 2시 17분, 월스트리트의 모든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멈춰섰고 수조 달러의 거래가 중단됐죠.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CNN, FOX, MSNBC 모든 채널이 긴급 특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맨해튼 전역 정전,
지하철 운행 중단, 엘리베이터에 수천 명 갇혀. 가장 충격적인 건 병원 상황이었어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응급실장 사라 리처드슨 박사가 생중계로 증언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폭발 위험 때문에 자동 차단됐어요. 중환자실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의료진들이 수동 인공호흡기로 환자들을 살리려 애쓰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뉴스 자막에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유엔 본부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였죠. MBC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엔 본부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작년에 한국 삼성 배터리로 전면 교체했다고 합니다. 주변은 모두 암흑인데 여기만 불빛이 빛나고 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삼성이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패턴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오후 4시 더 큰 재앙이 시작됐어요.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로 정전이 확산된 거죠. 동부 전력망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건 국가적 재난이다. 모든 기자는 취재에 집중해라. 브래들리, 넌 배터리 전문가니까 기술적 분석을 맡아. 저는 각 지역 전력청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연쇄 폭발과 시스템 다운. 그런데 시카고 전력청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담당자 마크 존슨의 증언입니다. 이상한 게 시카고 대학병원이랑 오헤어 공항은 멀쩡해요. 같은 전력망인데 거기만 살아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확인해보니 둘 다 삼성 배터리 시스템이네요. 작년에 교체했대요. 또 삼성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다른 설명을 찾고 싶었죠. 저녁 7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V 연설에서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23개 주가 부분 또는 전면 정전 상태입니다. 군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서부로도 정전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라스베이거스가 암흑에 빠졌고 로스앤젤레스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또 들어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상황이었죠. 구글, 애플, 메타 본사 전력 차단, 데이터 센터 가동 중단. 미국 IT 산업의 심장부가 멈춘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었어요. 동료 기자 제시카가 발견한 사실이었죠. 브래들리, 이거 봐. 넷플릭스랑 오라클은 정상 작동하고 있어. 둘 다 작년에 삼성 배터리로 바꿨대.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술력의 차이였죠. 밤 10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전국의 정전 지역과 정상 작동 시설들을 매핑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CATL 배터리 시설 고장률 93%, 중국 BYD 배터리 시설 고장률 89%, 미국 자체 개발 배터리 고장률 76%,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 고장률 61%, 한국 삼성 SDI 배터리 고장률 2%. 2%마저도 외부 요인이었어요. 홍수나 화재 같은 물리적 피해였죠. 새벽 2시, 저는 노트북 앞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제 신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였으니까요. 그때 텍사스의 한 엔지니어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어요. 워커 박사님, 저는 휴스턴 전력청에서 일합니다. 당신의 기사를 읽었는데 현장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2년 전부터 삼성 배터리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무시됐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오만함의 대가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2년 전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어요. 극한 기후 대비 배터리 시스템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삼성 SDI 제품만이 텍사스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 작동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 수기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예산 초과로 발열하고 주지사실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분노했어요. 알면서도 무시했다니?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재앙이었던 거죠. 7월 26일, 재앙이 시작된 지 11일째. 미국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31개 주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죠. 그날 아침 MIT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미국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들이 모여 원인 분석을 발표한다고 했죠.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단상에는
제 은사님인 마틴 슈나이더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열흘간 우리는 873건의 배터리 시스템 고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결과였죠. 브랜드별 고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회사만 예외적으로 낮은 고장률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의 2.1%였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삼성 배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MIT 화학공학과 제니퍼 리 교수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성 배터리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배터리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이었죠. 첫째, 다층 안전 설계입니다. 오중 보호막이 있어서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작동합니다. 둘째, 적응형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스탠포드의 로버트 킴 교수가 이어받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학습하는 배터리라는 점입니다. 사용 환경을 기억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스스로 최적화합니다. 이런 수준의 AI 통합은 처음 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단순한 조립 기술이라고 폄하했던 게 사실은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죠. 칼텍의 마이클 장 교수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우리는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섭씨 영하 45도에서 영상 65도까지, 습도 0%에서 100%까지. 오직 삼성 배터리만 모든 조건에서 정상 작동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삼성은 15년 전부터 이런 극한 상황을 대비해왔습니다. 매년 수백억을 투자해서 실패 데이터를 축적했죠. 현재 보유한 실패 데이터베이스는 1,7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럼 왜 미국 기업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나요? 슈나이더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단기 성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분기 실적을 원하죠. 15년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어요. 반면 삼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슈나이더 교수님을 따로 만났어요. 교수님, 정말 미국 기술이 뒤처진 건가요? 브래들리, 기술은 경쟁이 아니야. 각자의 강점이 있지. 미국은 혁신에 강하고 한국은 신뢰성에 강해.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강점을 무시했다는 거야. 오후에 백악관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나섰죠. 정부는 삼성 SDI와 긴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중요 인프라에 삼성 배터리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삼성의 생산 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삼성 SDI CEO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미국 수요의 10%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당장 필요한데 공급이 불가능하다니. 그때 뜻밖의 제안이 나왔어요. 삼성 CEO가 계속 말했죠.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서 미국 공장에서 함께 생산하는 겁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한국 기업이 핵심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국방부 관계자가 반대했어요. 기술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그는 단호했죠. 지금은 자존심을 버릴 때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삼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뭐로 할지 고민됐죠.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 무릎을 꿇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SOS. 하지만 발행 직전에 멈췄어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맞을까?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위기 속의 희망 한미 기술 협력 시작. 이렇게 바꿨어요. 대립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이 부분이 화제가 됐죠. 15년간 묵묵히 준비한 한국,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다. 이제 미국은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다. 백악관 발표 다음 날, 저는 디트로이트로 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에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너럴 모터스 본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자부심이었던 이곳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공장 투어를 안내한 건 생산 담당 부사장 톰 윌리엄스였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배터리가 최고라는 거요. 알고 있었다고요? 톰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각종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죠. 2년 전 우리는 차세대 전기차를 위해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했어요.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죠. 그가 보여준 문서는 충격적이었어요. EV 배터리 종합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보세요.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극한 환경 적응력 모든 항목에서 삼성이 1위였어요. 2위와의 격차도 컸고요. 그런데 왜 선택하지 않았죠?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스트리트예요. 주주들이 반대했죠. 중국산 대비 35% 비싸다고. 단기 수익성을 해친다면서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은 강력히 반대했어요. 특히 안전팀장 메리 앤더슨은 사표까지 냈죠.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를 거지라면서요. 메리 앤더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떠났어요. 다른 회사로 갔죠. 그것도 중국 배터리를 선택했지만요. 오후에 포드 본사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고 기술 책임자 스티븐 카터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죠. 사실 우리는 삼성과 비밀 협상을 했었어요. 독점 공급 계약까지 논의했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치적 압력이었어요. 미시간 주 상원의원이 직접 전화했죠. 미국 회사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면 일자리가 위험하다고요. 스티븐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당시 삼성이 제안한 조건이에요. 미시간의 공장 건설, 5,000개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까지. 완벽한 제안이었죠. 거절한 이유가 단지 정치적 압력 때문이었나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었죠. 포드가 한국 회사에 의존한다? 헨리 포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들 했어요. 저녁에 은퇴한 GM 엔지니어 조지 패터슨을 만났어요. 그는 30년간 배터리 개발에 참여한 베테랑이었죠. 젊은이, 진실을 알고 싶나? 미국은 오만했어. 우리가 최고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지. 조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1990년대부터 한국을 주시했어. 그들의 접근법이 달랐거든. 우리는 혁신만 추구했지만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테스트 방식이야. 우리는 1000번 테스트하면 충분하다고 봤어. 하지만 삼성은 10만 번을 했지.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제거하려 했어. 그가 보여준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1990년대 한국 연구소 사진이었죠. 이때 그들은 허름한 연구소에서 밤새 실험했어. 월급도 우리의 절반이었지. 하지만 열정은 2배였어. 다음 날 디트로이트 근교의 작은 부품 회사를 방문했어요. 사장 김재석 씨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저는 양쪽을 다 알아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회사를 차렸으니까요. 두 나라의 기술 문화 차이가 뭔가요? 한마디로 시간 개념이에요. 미국은 빨리빨리를 원해요. 한국? 그들도 빨리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제대로가 먼저예요. 김 사장이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줬어요. 5년 전 삼성 엔지니어들이 여기 왔어요. 우리 공장을 둘러보더니 한 가지를 지적하더군요. 불량률 0.1%를 자랑하시는데 그 0.1%는 누군가의 100%입니다라고. 그래서요? 충격받았죠. 우리는 통계로 봤지만 그들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 후로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미시간 대학 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소장 데이비드 콜이 충격적인 문서를 보여줬죠. 이건 10년 전 작성한 보고서예요. 아시아 배터리 기술의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의 결론부를 읽어줬어요. 10년 내에 한국이 배터리 기술을 주도할 것이다. 미국이 준비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반응은 어땠나요? 무시당했죠. 과장된 우려라면서. 디트로이트의 자만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디트로이트를 떠나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미국은 기회가 있었는데 오만함 때문에 놓쳤던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죠. 우리는 알고 있었다 묻혀진 경고와 무시된 진실. 디트로이트 취재를 마치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삼성 SDI를 취재하기로 한 거죠. 편집장 로버트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화상 인터뷰로도 충분하지 않아? 아니요. 직접 봐야 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결국 승인이 떨어졌고 8월 1일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삼성 SDI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삼성은 1999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했고 2000년대 초반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투자 규모였어요. 매년 매출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 평균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한국인과 만주족이 같은 조상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바로 단군왕검과 고구려였습니다. 이들의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이 오늘날 한국 기술력의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삼성 SDI 홍보팀의 박시연 과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워커 기자님, 환영합니다. 천안 캠퍼스로 바로 가시겠어요? 공항에서 천안까지 가는 길.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어요.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첨단 인프라가 보였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네요. 박 과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70년 전엔 최빈국이었죠. 하지만 교육과 기술에 투자한 결과예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강해요. 아마 우리 조상인 고구려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이어진 것 같아요. 천안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여의도 크기의 거대한 단지에 연구소와 공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연구소장 윤혜원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왔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과학자였죠. 워커 기자님, 먼 길 오셨어요. 우리 기술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극한 환경 실험실이었어요.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공간에 다양한 실험 장비가 있었죠. 이곳에서 지구상의 모든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부터 남극까지, 심지어 우주 환경까지요. 한 챔버 앞에 멈춰 섰어요. 데스밸리 시뮬레이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섭씨 56.7도, 습도 2%를 재현해요. 배터리가 48시간 연속 작동해야 통과해요. 48시간이요? 과하지 않나요? 윤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데스밸리에 고장난 차 안에 갇힌 가족을 상상해보세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에어컨이 작동해야 살 수 있어요. 48시간은 최소예요. 다음은 몬순 시뮬레이터였어요. 인도의 우기를 재현한 환경이었죠. 습도 99%, 폭우, 번개까지. 모든 조건에서 배터리는 안전해야 해요. 감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이어서 본 시베리아 시뮬레이터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영하 60도예요. 일반 배터리는 얼어붙죠. 하지만 우리 제품은 정상 작동해요. 러시아 고객들이 특히 좋아하죠.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이런 극한 테스트가 정말 필요한가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 윤 박사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워커 기자님, 기술의 가치는 뭘까요? 글쎄요, 성능? 효율성? 저희는 다르게 생각해요. 기술의 가치는 신뢰예요.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쓸 수 있어야 진짜 기술이죠. 이것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이에요. 고구려인들이 혹독한 만주 벌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한 준비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덕분이었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연구원들이 벽에 붙은 대형 스크린을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저게 뭔가요? 실시간 필드 데이터예요.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우리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팀이 분석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수백만 개의 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부분 초록색이었지만 가끔 노란색이나 주황색도 보였죠. 노란색은 뭔가요? 성능이 약간 저하된 제품이에요. 아직 안전하지만 예의주시하죠. 주황색은 예방 정비가 필요한 상태고요. 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이름표에 책임연구원 강진호라고 적혀 있었죠. 미국 상황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가 2년 전에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다면 어떤 제안이었죠? 미국 시장 특화 제품이었어요. 텍사스의 열기, 알래스카의 추위, 플로리다의 습도를 모두 고려한 설계였죠.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설이었지만 곳곳에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죠. 생산 담당 상무 김철수 씨가 설명했어요. 자동화율은 95%예요. 하지만 마지막 5%는 사람이 해요. 기계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품질이죠. 불량품 하나가 나가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품질 검사 구역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작업자가 배터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검사하고 있었죠. 뭘 확인하는 거예요? 작업자 최영희 씨가 답했어요.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20년 경력이면 기계보다 정확해요. 저녁 무렵 윤 박사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히스토리 홀이라는 전시관이었죠. 여기는 우리의 실패를 기록한 곳이에요. 벽면 가득 실패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폭발한 배터리, 녹슨 부품, 실패한 실험들. 왜 실패를 전시하나요?
실패를 잊으면 반복해요. 우리는 모든 실패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죠. 이 실패들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의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10년 대형 사고 기록이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 10,000개가 불량으로 판명났어요. 출하 직전이었죠. 손실이 100억 원이었지만 전량 폐기했어요. 왜요? 수리하면 되지 않나요? 0.01% 위험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철학이에요. 캠퍼스를 나서기 전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곳이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휴게 공간이었죠. 벽에 커다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 이게 우리 연구원들의 다짐이에요. 매일 이 글을 보며 책임감을 느끼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기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철학과 책임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기술 뒤에 숨은 영혼 삼성 SDI 르포. 다음날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 SDI 중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윤혜원 박사와 3시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최상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탁 트인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윤 박사는 두꺼운 파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워커 기자님, 오늘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말이죠.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1970년대 흑백 사진들이었죠. 이때 한국은 최빈국이었어요. 기술도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절박함이요. 절박함이요? 네.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노력해야 했어요. 더 꼼꼼하고, 더 신중하고, 더 완벽해야 했죠. 그게 우리 DNA가 됐어요. 사실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정신이기도 해요. 조상들이요? 네. 우리 한국인과 만주족은 같은 뿌리예요. 단군왕검과 고구려라는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죠. 척박한 만주 벌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끈기와 철저함, 그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다음 사진은 1990년대 연구소였어요. 허름한 건물의 젊은 연구원들이 밤새 실험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여기 있어요. 28살 신입 연구원이었죠. 월급은 일본 엔지니어의 3분의 1이었지만 열정은 3배였어요. 무엇이 그런 열정을 만들었나요? 윤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책임감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책임감. 실패하면 역시 한국 제품은 안 되라는 소리를 듣겠죠. 성공하면 나라 전체가 인정받고요.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배터리 사고 사례집이었죠. 2003년 일본에서 노트북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제품은 아니었지만 충격받았죠. 배터리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일을 넘기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불탄 노트북, 화상 입은 사용자. 그날부터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최고 성능에서 절대 안전으로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해야 한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15년간 극한 테스트를 해온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테스트했어요. 심지어 테러나 전쟁 상황까지도요. 윤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배터리에 총을 쏘는 실험이었죠. 이건 뭐예요? 총격 테스트예요. 미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했죠. 총에 맞아도 폭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멈춰요. 과하지 않나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만약 배터리가 총에 맞아 폭발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해요. 우리는 그것까지 막고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실험이었어요. 배터리를 바닷물에 담그는 테스트였죠. 쓰나미나 홍수를 대비한 거예요. 전기차가 물에 잠겨도 감전사고가 없도록 설계했죠.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그럼요. 하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어요. 윤 박사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커 기자님, 기술 강국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첨단 기술? 많은 특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진짜 기술 강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은 사람이니까요. 고구려가 강했던 이유도 백성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보여줬어요. 미래 비전 2052였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2050년까지 배터리 사고 제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렵죠. 하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기술자의 사명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요.
인터뷰 말미에 윤 박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작년에 미국 텍사스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사막에서 차가 고장났는데 우리 배터리 덕분에 에어컨이 6시간 동안 작동해서 살았다고요. 4살 아이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죠.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거라는 거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어요. 미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사과문이었죠.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철학에서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 3글자였어요. 내가 틀렸다. 편집장 로버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브래들리, 정말 이렇게 쓸 거야? 너의 명성이 타격받을 텐데. 명성보다 진실이 중요해요.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2달 전, 저는 한국 배터리 기술을 조립에 불과하다고 썼습니다.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아시아 기술을 폄하했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적었어요. 15년간의 극한 테스트, 실패를 기록하는 문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삼성 SDI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고? 이것이 진짜 기술의 의미입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테스트에서 삼성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는 것을. 하지만 단기 이익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증거 자료들도 첨부했어요. GM과 포드의 내부 보고서, 테슬라의 비밀 테스트 결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압력을 보여주는 이메일들까지. 우리의 오만함이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배경도 언급했어요. 한국인과 만주족은 같은 조상을 공유합니다. 단군왕검과 고구려의 후예들이죠.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철저함과 책임감이 오늘날 그들의 기술력을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썼어요. 기술 강국은 가장 화려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오전 10시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1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나타났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한다. 매국노, 미국을 팔아먹는 기자. 얼마 받고 쓴 기사냐? 오후 2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이었죠. 대통령께서 워커 기자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워커 기자, 기사 잘 읽었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당신 기사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소. 내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GM CEO 메리 바라였죠. 워커 씨, 우리도 이제 인정합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당신 기사 덕분에 이사회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녁 무렵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테슬라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중국 CATL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실수했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했다. 이제 바로잡을 때다.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어느 나라 것이든. 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밤 10시 동료 기자들과 간단한 회식을 했어요. 분위기는 복잡했죠. 마이클이 물었어요. 브래들리, 후회 안 해? 너의 커리어에 타격이 클 텐데. 후회는 없어. 오히려 홀가분해. 진실을 말했으니까. 제시카가 거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수백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텍사스의 한 유족이 보낸 편지였어요. 제 아버지는 휴스턴 병원에서 정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기사를 읽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기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었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소중해 보였어요.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반응이 거셌어요.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해리슨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저를 직접 공격했죠. 브래들리 워커는 미국의 배신자다. 국가 기술 안보를 해치는 매국 언론인이다. 그가 한국 기업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어서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들도 가세했어요. 워커가 미국 기술을 팔아먹었다. 한국의 로비에 넘어간 가짜 언론인.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오전 11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테크 아메리카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였죠. 미국을 배신한 워커 아웃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편집장 로버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브래들리, 보안팀이 너를 보호할 거야. 당분간 조심해. 하지만 예상외의 지지도 있었어요. 오후 2시, MIT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브래들리 워커 기자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탁월한 저널리즘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이다. 이어서 하버드, 스탠포드, 칼텍도 지지 성명을 냈어요. 학계는 제 편이었죠. 오후 4시,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 우월주의와 단기적 이익 추구가 이번 재앙을 불렀습니다. 이제 변화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첫째, 삼성 SDI와 전면적 기술 협력을 시작합니다. 둘째,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공동 운영합니다. 셋째, 향후 10년간 안전 기술 개발에 1조 달러를 투자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치권이 둘로 쪼개졌어요. 민주당은 대체로 지지했지만 공화당은 격렬히 반대했죠.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저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빌 게이츠였죠. 워커의 보도는 미국이 필요로 했던 경종이다.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이어서 워런 버핏도 성명을 냈어요. 투자자로서 말한다.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가치가 없다. 삼성의 철학이 옳다. 나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다. 저녁 7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의 윤혜원 박사였죠. 워커 기자님, 괜찮으세요? 한국에서도 뉴스를 보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진실을 말한 대가니까요. 용기에 감사드려요. 덕분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네, 삼성 회장님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세요.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실 때 만나실 수 있을까요?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삼성 총수가 직접 만나고 싶다니. 밤 9시 CNN 특별 토론회에 출연했어요. 진행자 앤더슨 쿠퍼가 날카롭게 물었죠. 워커 씨, 당신은 2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요? 사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장을 봤더니 진실이 보였어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출연한 텍사스 주지사가 공격했어요. 당신 때문에 미국의 기술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건 국가적 치욕이다. 주지사님,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나요? 텍사스에서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지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앤더슨이 마지막 질문을 했죠. 그래도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으시나요? 미국은 여전히 혁신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장점도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워커가 옳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뉴스가 있었어요. 애플이 삼성 SDI와 독점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팀 쿡 CEO가 발표에서 말했어요. 최고의 제품은 최고의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삼성 SDI는 현존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품질이 우선입니다. 이어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브래들리 워커의 보도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답했죠. 미국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요. 9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삼성 SDI 회장이 이끄는 대규모 사절단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취재진이 가득했고 국무장관이 직접 영접했죠.
한국 기업 총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백악관에서 정상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도 특별 취재진으로 참석할 수 있었죠. 대통령과 삼성 회장의 악수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회장님,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삼성 회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야죠. 삼성의 모든 기술을 미국 파트너와 공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발표됐어요. 첫째, 미시간에 5조 원 규모 공동 연구개발센터 건립. 둘째, 10,000명 규모 일자리 창출. 셋째, 미국 엔지니어 1,000명 한국 연수. 넷째, 핵심 기술 100% 공유. 특히 마지막 항목이 파격적이었어요. 삼성이 15년간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한다는 거였으니까요. 회담 후 리셉션에서 삼성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워커 기자님, 드디어 만나네요.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본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본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편견 없이 보는 건 말입니다. 회장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0년 전 제가 미국 출장을 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 미국 기업 임원이 말하더군요. 한국은 영원히 이루다라고. 그날 밤 호텔에서 울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인정받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안전에 집중하신 건가요? 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 그걸 택했죠. 화려함보다 신뢰를 선택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요. 일주일 후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착공식이 열렸어요. 한미 공동 배터리 연구소 얼라이언스 이노베이션 센터였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첫 삽을 뜨는 순간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실직했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그랬죠.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우리 아이들이 일할 곳이 생겼다. GM 노동조합 위원장의 연설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안주했습니다.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미국 엔지니어단 100명이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저도 동행 취재를 했죠. 천안 캠퍼스에 도착한 미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규모는 상상도 못했다. 15년치 실패 데이터라니 믿기지 않는다. 특히 35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 존 밀러의 고백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평생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어.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지.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 3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에요. 일하는 철학, 책임감, 그리고 겸손함을 배웠죠. 2025년 1월 드디어 첫 제품이 출시됐어요. 얼라이언스 배터리 1.0이었죠. 한미 공동개발 제품이었어요. 성능은 놀라웠어요. 삼성의 안전성과 미국의 혁신성이 결합된 결과였죠. 충전 시간 50% 단축 수명, 200% 연장 영하 60도에서 영상 70도 작동 충격, 침수, 화재 완벽 방어. 무엇보다 가격이 기존 삼성 제품보다 20% 저렴했어요. 대량 생산의 힘이었죠. 발표회에서 양국 CEO가 함께 무대에 섰어요. 이것이 협력의 힘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대립이 아닌 화합. 그것이 미래입니다. 첫 해에만 500만 개가 팔렸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죠. 유럽연합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합류했어요. 진정한 글로벌 기술 동맹이 탄생한 거죠. 지금 이 순간, 작년 여름의 재앙을 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최종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2,341명, 재산 피해는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은 우리의 오만함이 불러온 신뢰의 붕괴였죠. 지난주 텍사스 휴스턴을 다시 방문했어요. 작년 이맘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곳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얼 허먼 병원 중환자실에서 작년에 정전으로 환자를 잃었던 간호사 킴벌리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조금 안심이에요. 새 배터리 시스템 설치가 시작됐거든요. 완전히 설치되면 일주일 동안 정전이 돼도 작동한대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길 바라요. 병원 지하 전력실에는 얼라이언스 배터리 시스템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죠.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디트로이트의 얼라이언스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제 1,000명이 일하는 연구단지로 성장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술의 목적은 사람이다.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죠. 센터장 마이클 조던 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석 달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동료들과 이렇게 빠르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서로의 강점이 완벽하게 보완되어 연구실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광경이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 한글과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안전제일 세이프티 퍼스트. 실패는 스승이다 페일리어 이즈 아워 티처.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 그레이스 박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꼼꼼함과 미국의 창의성이 만나니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어제도 새로운 특허를 3개나 출원했어요. 실리콘밸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이 생겨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구글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직원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파는 걸 봤어요. CEO 순다르 피차이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요. 특히 정의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에도 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스탠포드 대학에는 기술 철학 과정이 새로 개설됐어요. 담당 교수 제니퍼 리는 제 기사를 교재로 쓰고 있었죠.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워커 기자님 덕분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 백악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중간 보고를 했죠. 한미 협력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됐고 배터리 관련 사고는 9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전국의 인프라를 교체하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삼성 회장도 최근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함께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죠. 이제 시작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죠. 어제 저녁 뜻밖의 인물을 만났어요. 작년에 저를 맹공격했던 텍사스 주지사였죠. 워커 기자. 작년엔 미안했소. 내가 틀렸어. 당신이 옳았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의 힘, 그리고 용기의 가치를요. 마지막으로 윤혜원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이제 한미 공동연구소의 수석 고문이 됐죠. 워커 기자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떠세요? 많이 배웠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작년 이맘때 이 불빛들이 꺼질 위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성능이 아니라 신뢰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지금까지 브래들리 워커의 놀라운 여정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적이 우리 안에 오만함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기술 강국은 혼자 우뚝 서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